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사는 이예란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 아침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새벽 5시 남편이 기침을 하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40년을 함께 산 부부라 그의 작은 움직임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죠. 침대 머리맡에 놓인 약통을 집어들며 괜찮은지 물었지만 남편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가는 모습에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고인이 새벽 5시 40분경에 돌아가셨다고 통보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고 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어요.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던 그 사람이 이제 영영 눈을 뜨지 않을 거라니요.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남편이 평생 검소하게 살았던 사람이라 화려한 장례를 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들 준혁이와 며느리 유미만 참석한 가족장으로 마쳤어요. 장례식장에서 며느리 유미가 제 팔을 붙잡으며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이제 좀 쉬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며느리가 저를 위로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유미는 평소에도 말이 적고 표정이 무뚝뚝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예의는 지키는 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내내 며느리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슬퍼하기보다는 뭔가 초조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누군가와 짧은 통화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말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남에게 들리면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았어요. 준혁이가 5년 전에 데려온 며느리였는데 처음엔 좀 차가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이 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예전보다 더 예민해졌고 돈 얘기를 자주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준혁이가 제 방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그냥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 때문에 예민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들어오더니 침대 끝자락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 유미도 따라 들어왔어요.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 특히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슨 큰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요. 준혁이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유미와 얘기를 해봤는데 이 집이 너무 크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관리하기도 힘드시고 전기세나 난방비도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며느리가 계속 아들의 팔을 찌르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마치 빨리 말하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하루가 지났는데 벌써 집 얘기를 꺼내다니요. 아들은 집을 팔아서 어머니께는 작고 관리하기 편한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게 어떨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물었어요. 며느리 유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도 어머니 걱정되어서 그런다면서 이런 큰 집에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니까 차라리 아담한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목소리에는 온기라곤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뭔가 다급해 보였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제가 30년 동안 살아온 집이라고 추억이 깃든 곳이라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추억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 집 관리비만 해도 한 달에 얼마나 나오는데 그러냐면서요.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마치 이미 다 정해진 일이고 제가 동의만 하면 된다는 식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어서 좀 더 넓은 곳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 그제서야 이해가 갔습니다.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이에요. 제가 이 집에서 나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였죠. 아니면 혹시 이 집을 팔아서 돈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그럼 너희가 다른 집을 알아보든지 하라고 말했더니 준혁이가 제 말을 자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이런 큰 집에 계실 필요가 뭐 있냐면서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떨어져 살 거라면 어머니는 작은 곳에서 편하게 지내시고 자기들이 여기서 사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고 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하루도 안 되어서 이런 말을 한다니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지금 정말로 그런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현실적이라고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며 키웠는데 그게 다 현실이 아니란 말인가요? 그때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좋은 곳을 알아봤다면서 옥탑방인데 월세가 30만 원이라고 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딱 적당하고 교통도 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며느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30만 원 옥탑방이라고? 저를 30만 원짜리 옥탑방으로 내쫓겠다는 소리였습니다. 40년 동안 이 집에서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까지 받아들여서 한 가족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제가 받는 대우란 말인가요? 며느리는 내일 같이 가서 보자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을 거라면서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계속 시계를 보더라고요. 뭔가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귀에 들리긴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소리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아이들이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어머니 이사 비용이랑 보증금도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며느리가 보증금을 해드린다고 하면서도 표정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마치 돈이 없는 것처럼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침대가 이렇게 넓고 차가운 줄 몰랐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살아생전에 준혁이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새벽 배송 일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준혁이가 결혼할 때도 예식장 비용에서 신혼집 전세금까지 다 마련해줬죠.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하루 만에 이런 말을 하다니 남편이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 목소리였어요. 시간을 보니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요. 다음 주까지는 꼭 마련해서 갖다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무서운 사람과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돈을 마련해서 갖다 준다는 건지 뭔가 수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아침밥을 차려놓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제가 차렸지만 어제 하루 종일 장례 치르느라 지쳐서 며느리가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부엌에 가보니 며느리는 자기랑 준혁이 목만 차려놓고 있더라고요. 제 것도 챙겨달라고 하니 저희는 일찍 나가봐야 해서 어머니는 알아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가 어제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마치 이미 저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이들은 진짜로 저를 내쫓을 생각이구나.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어제부터였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구는 걸까요? 혼자 식탁에 앉아 시장에서 사온 김밥으로 아침을 때우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일 아침 이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게 되다니요. 점심때쯤 준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 집 보러 갈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고 말했더니 벌써 계약금도 넣었으니까 이번 주 안에 이사하셔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벌써 계약금을 넣었다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이 집의 주인이었는데 하루 만에 쫓겨날 처지가 되었다니요. 오후에 준혁이와 유미를 따라 그들이 말하는 좋은 곳을 보러 갔습니다.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그것도 5층 맨 위 옥탑방이었죠.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차올랐습니다. 벌써부터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7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이런 높은 곳까지 매일 오르내리라고요? 방문을 열어보니 더 가슴이 막혔습니다. 원룸보다도 작은 공간에 화장실과 부엌이 다 붙어 있었어요. 천장은 낮고 창문도 작아서 낮은데도 어둑어둑했죠.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깔끔하냐고 물었지만 제 눈에는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사람 살 곳이냐고 아들에게 물었더니 요즘 서울에서 30만 원이면 이 정도도 괜찮은 편이라고 대답했어요. 혼자 사시기엔 충분하다면서요. 충분하다고? 40년 동안 넓은 집에서 살다가 이런 좁은 곳에서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그 순간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낳아서 기른 아들이 저를 이런 곳으로 내쫓다니요. 마치 짐승이라도 된 것처럼요. 며느리는 이 정도면 정말 괜찮다면서 저희가 매달 용돈도 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돈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정말로 돈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남편이 떠나간 슬픔보다도 더 큰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며느리가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더라는 거였어요. 마치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뭔가 큰 걱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어머니하고 부르던 아이가 아예 인사도 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준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제 방에 인사를 하러 오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항상 어머니 다녀왔다고 인사부터 했는데 말이죠. 사흘째 되는 날 며느리가 이사 상자들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쓰셔서 짐 싸시라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사한다고 통보했어요. 명령조였어요. 이제는 아예 존댓말도 제대로 쓰지 않더라고요. 그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아, 정말로 이 집에서 쫓겨나는구나.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았던 이 집에서 말이에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모아온 살림들이 하나씩 상자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며느리 유미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짐보다는 자기들이 쓸 물건들을 먼저 챙기더라고요.
마치 이미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며느리가 제가 아끼던 도자기 그릇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 그릇들은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것들이었는데 40년 동안 정성스럽게 간직해온 것들이었어요. 그 그릇들은 오래됐으니까 새로 사는 게 낫겠다면서 옥탑방은 좁아서 이런 거 다 가져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용적인 것만 가져가라더군요. 그건 버리면 안 된다고 소중한 거라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옷가지 몇 벌과 생필품 몇 개뿐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진들, 아들 어렸을 때 사진들, 결혼 반지까지 모두 둘째 서랍 안에 두고 가야 했어요. 며느리가 너무 많다면서 나중에 정리해서 갖다 주겠다고 했거든요. 오후 2시쯤 드디어 옥탑방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삿짐차 뒤를 따라가는 택시 안에서 뒤를 돌아보니 40년 동안 살았던 집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집 앞 정원의 감나무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옥탑방에 도착해서 짐을 풀어보니 더욱 참담했습니다. 가져온 짐조차 이 좁은 공간에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리고 간단한 생필품들로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준혁이와 유미는 짐을 대충 옮겨놓고는 급하게 돌아가려고 했어요. 며칠 있다가 안부 확인차 들르겠다면서 일단 적응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들른다고요? 제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혼자 남은 옥탑방은 고요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차들이 다니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 작은 방 안에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높은 곳이라 전망은 좋았지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왔어요. 겨울이 되면 얼마나 추울지 상상도 안 갔습니다. 그날 밤 첫 잠을 청하려는데 온몸이 욱신욱신했어요. 하루 종일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하고 짐 정리를 하느라 무릎과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혼자 잠들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 좁은 방에서 홀로 지내야 한다니요. 남편 없는 침대도 서러웠는데 이제는 아예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내야 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몸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어요. 밤새 잠을 설쳐서 그런지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됐습니다. 간단히 미역국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가스레인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부엌 시설을 확인해 보니 수도꼭지에서는 찬물만 나왔고 온수는 따로 보일러를 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사용법을 몰라서 한참을 끙끙대야 했어요. 이런 건 다 남편이 해주던 일들이었거든요. 결국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다가 겨우 한 끼를 때웠습니다. 40년 동안 직접 밥을 해먹던 제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다니 이게 정말 제 인생인가 싶었어요. 점심때쯤 옆집 할머니가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김영자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건물에서 10년째 사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온 사람인지 물어보시면서 혹시 혼자 사는지도 궁금해 하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셔서 혼자 지낸다고 말하니 김영자 할머니가 자신도 혼자 지낸 지 오래됐다면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자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말투에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 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김영자 할머니는 집에서 끓인 된장찌개를 한 그릇 갖다 주셨어요. 컵라면만 먹고 있던 차에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 텐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영자 할머니의 말에 뭔가 위로가 되었어요.
그동안 며느리한테서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니 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5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점점 힘들어졌고 무릎도 더 아파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자주 쓰렸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준혁이나 유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안부 확인차 들른다고 했는데 그냥 빈말이었나 봐요. 아들이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다는 게 더 서러웠어요.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준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잘 지내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계단도 높고 시설도 안 좋다고 말했더니 적응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이번 달 용돈을 좀 늦게 드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용돈을 늦게 준다고요? 벌써부터 약속을 어기는 건가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준혁이의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막막했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돈이 조금 있긴 했지만 이렇게 용돈까지 제대로 못 준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또다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간을 보니 밤 11시가 넘었는데 누가 올까요? 문을 열어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인상이 험악해 보였어요. 혹시 이준혁 씨 어머니가 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고 대답하니 자기들은 준혁과 사업상 거래를 하는 사람들인데 연락이 안 되어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사업상 거래라고요? 준혁이가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지 몰랐는데요. 준혁이는 여기에 살지 않는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했더니 이미 연락을 시도해 봤는데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준혁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고 물어봤지만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아들과 자주 연락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그러자 그들이 준혁에게 연락해서 빨리 만나야 할 일이 있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뭔가 무서운 분위기였어요. 그들이 명함을 주고 가면서 꼭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명함을 보니 무슨 투자회사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온 걸까요? 다음 날 바로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제 일을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투자회사 사람들이 너를 찾아왔더라고 하니 전화기 너머로 준혁이가 크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냐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했더니 그냥 작은 투자건이라면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의 목소리에서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 더 지났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무서워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준혁 씨 어머니가 맞는지 확인하더니 자기들은 준혁이가 빌린 돈 때문에 왔다고 했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면서요? 빌린 돈이라고요? 아들이 돈을 빌렸다는 건가요? 얼마나 빌렸는지 물어봤더니 2천만 원인데 이자까지 하면 2,5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2,500만 원이라고요? 그런 큰 돈을 언제 빌린 거죠? 빨리 갚으라고 전해달라고 하면서 더 늦어지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고 나서 온몸이 떨렸어요. 아들이 2,500만 원이나 빌렸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며느리 유미에게도 전화해봤지만 역시 받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집을 팔려고 했구나. 아들이 빚이 있어서 그런 거였구나.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김영자 할머니가
걱정된 표정으로 찾아오셨거든요. 혹시 며느리가 도박을 하는 건 아니냐고 물어보셨어요. 도박이라니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어제 아래층 사람이 그러는데 며느리가 인근 카지노에서 자주 보인다고 하더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요즘 돈 때문에 고민이 많아 보인다면서 누구에게선가 독촉 전화를 자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며느리가 도박빚에 쩌들어 있고 그래서 제 집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저를 급하게 내쫓은 것도 집을 빨리 팔려고 한 것도 다 그 때문이었던 거죠.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도박빚 때문에 제가 이런 옥탑방으로 쫓겨난 거라니요. 며칠 후에는 더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조폭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 맞느냐고 확인하더니 며느리 유미가 자기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빌렸는지 물어보니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자까지 하면 7천만 원 가까이 된다면서 빨리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가 도박으로 큰 빚을 졌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를 내쫓고 집을 팔려고 했던 거였어요. 남편 장례를 치르자마자 급하게 이사를 재촉한 것도 매일 초조해하며 전화를 받던 것도 다 그 때문이었던 거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 생각이 많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아들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고 며느리도 감히 이런 짓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보, 미안해요. 우리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요.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과 40년 동안 쌓아온 집이 며느리의 도박빚 때문에 사라져버렸다니 이보다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더욱 절망적인 건 제 몸 상태였어요. 요즘 들어 소화불량이 심해졌고 밤에는 명치 부근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고 가끔씩 어지럼증도 느꼈어요. 하지만 병원에 갈 돈도 없었고 아들에게는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제 몸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무겁고 특히 오른쪽 옆구리 부분이 묵직하게 아팠어요. 밥맛도 없어서 하루 종일 물과 죽으로만 버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이런 상황에서도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없다는 거였어요. 김영자 할머니가 걱정되어서 자주 들러주셨지만 제가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괜찮은 척 했습니다. 그분도 혼자 사시는 몸이라 저 때문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서 익숙한 필체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정경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변호사 선생님이었어요. 남편 장례식 때도 오시려고 했는데 해외 출장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편지 봉투가 두툼했어요. 안에는 정중한 편지와 함께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남편의 부고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는 위로의 말과 함께 남편이 생전에 당부했던 일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이 정경수 변호사에게 뭔가 맡겨둔 게 있다는 건데 직접 만나서 전달해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작은 쪽지의 내용이었어요. 남편의 친필로 쓰여진 메모였는데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혜란아, 내가 떠나고 나면 우리 사진첩을 꼭 확인해봐. 특히 준혁이 돌잔치 사진 뒤쪽을 자세히 봐. 거기에 너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 숨어 있어. 사진첩이라고요? 그런데 사진첩은 이사할 때 원래 집에 두고 왔었습니다. 며느리가 나중에 갖다 주겠다고 해서 가져오지 못했거든요. 급하게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받더라고요.
집에 둔 사진첩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사진첩이냐고 되물어봤어요. 우리 가족 사진들 모아둔 앨범이라고, 이사할 때 서랍에 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준혁이가 유미가 정리하면서 버렸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40년 동안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버렸다고? 그런 중요한 걸 어떻게 어머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버리냐고 따졌더니 옥탑방에는 공간이 없다면서 실용적인 것만 가져가라고 하셨다고 답했어요. 혹시나 해서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봤지만 답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준혁이가 옥탑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뭔가 큰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준혁이가 그 사진첩에 뭔가 특별한 게 들어있었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반문하니 그냥 어머니가 그렇게 찾으시니까 혹시나 해서라고 했습니다. 준혁이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해보라고 그 사진첩이 어디 있느냐고 다그쳤더니 정말 버렸다면서 유미가 쓰레기로 버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혁이의 말투가 어색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언제 버렸느냐고 물어봤더니 이사하고 며칠 후에 집을 정리하면서 버렸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준혁이에게 제발 부탁이라며 그 사진첩을 꼭 찾아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뭔가 중요한 걸 남겨두신 것 같다고 말하니 준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버지가 뭘 남겨두셨다는 말에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뭘 남겨두셨다는 거냐고 물어보길래 잘은 모르겠지만 정경수 변호사님이 사진첩을 확인해 보라고 하셨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준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다면서 혹시 버리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버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아까는 분명히 버렸다고 했는데 말이 바뀌었네요. 준혁이가 급하게 돌아간 후 저는 더욱 의심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진첩에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고 아이들이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받더라고요. 사진첩 찾았느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없다면서 이미 버렸다고 했어요. 그럼 언제 어디에 버렸느냐고 따졌더니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혹시 사진첩에서 뭔가 발견한 거 아니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봤더니 뭘 발견한다는 거냐면서 그냥 오래된 사진들 뿐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말투에서 거짓말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정경수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남편이 도대체 뭘 남겨두셨는지 궁금했거든요. 정경수 변호사님은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라면서 꼭 사진첩을 찾아서 확인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 사진첩을 찾지 못하겠다면 당장 연락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서 동진이가 당신을 위해 평생 준비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직접 예전 집으로 가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놀랐습니다. 벌써 다른 사람들이 이사를 와 있더라고요. 현관문에는 새로운 이름표가 붙어 있었고 정원에는 낯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집이 벌써 팔렸구나. 정말로 제가 40년 동안 살았던 집이 남의 집이 되어버렸구나. 가슴이 먹먹했지만 혹시나 해서 새로운 집주인에게 부탁해봤습니다. 혹시 이사 올 때 버려진 물건들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새 집주인은 친절하게도 창고에 몇 개의 상자가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이전 집주인이 두고 간 것 같다면서 가져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창고를 열어보니 정말로 몇 개의 상자가 있었어요. 그 중 하나를 열어보니 제 물건들이었습니다. 도자기 그릇들, 오래된 책들, 그리고 찾고 있던 사진첩까지 있었어요. 며느리가 버렸다고 했는데 사실은 창고에 숨겨둔 거였구나.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사진첩을 들고 옥탑방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메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준혁이 돌잔치 사진 뒤쪽을 확인해 보라고 했었죠. 사진첩을 펼쳐서 준혁이 돌잔치 사진을 찾았습니다. 35년 전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어린 준혁이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뒤쪽을 조심스럽게 들춰보니 뭔가 얇은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떼어내 봤더니 로또 용지였습니다. 용지를 자세히 보니 구매일자가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그리고 당첨 번호를 확인해 보려고 핸드폰으로 검색해 봤는데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등 당첨 번호와 완전히 일치했어요. 그것도 단독 당첨이었습니다. 당첨 금액을 확인해 보니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120억 원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로또 용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갔습니다. 왜 준혁이와 며느리가 그렇게 사진첩을 찾으려고 했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말이에요. 이미 이 로또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급하게 정경수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로또 당첨권을 찾았다고 말씀드리니 다행이라면서 동진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아시겠냐고 하셨어요. 정경수 변호사님은 남편이 당첨 사실을 알고도 바로 찾아가지 않고 저를 위해 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본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 혼자서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려고 하신 거였다고요. 그럼 이 돈은 정말 제 거냐고 물어보니 물론이라면서 동진이가 당신 명의로 구매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분명히 집을 뒤지면서 발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저를 내쫓고 사진첩을 숨긴 거겠죠. 정경수 변호사님은 당장 내일 만나자고 하시면서 이 일을 혼자 처리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120억 원이라는 돈이 제게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30만 원 옥탑방에서 컵라면으로 연명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 돈을 노리고 있을 텐데 과연 제가 지켜낼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도박빚도 엄청날 텐데 분명히 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제 몸 상태였어요. 요즘 들어 오른쪽 복부 통증이 심해졌고 소화불량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됐지만 병원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큰 병이라면 이 돈을 제대로 쓸 수도 없을 텐데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경수 변호사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로또 용지를 가방 깊숙이 넣어두고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계속 들었거든요. 정경수 변호사님의 사무실은 강남에 있는 큰 빌딩 안에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번화한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넘게 옥탑방에서만 지내다 보니 세상이 이렇게 넓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정경수 변호사님은 남편과 대학 동창으로 4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해온 분이었습니다. 남편 생전에도 가끔 집에 놀러 오셔서 정다운 대화를 나누곤 했던 분이에요. 변호사님이 저를 맞으며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정말 고생 많았다면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변호사님은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사무실을 찾아왔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다면서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바로 돈을 찾아가지 않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만약 당첨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이 변할 수도 있고 특히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걱정하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혹시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부인께서 홀로 남겨졌을 때 이 돈으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안전한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깊은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새삼 고마웠어요. 평생 저만을 생각해 주시던 분답게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걱정해 주신 거였어요. 변호사님은 이제 이 로또 용지를 안전하게 현금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혹시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말이에요. 아들과 며느리가 사진첩을 찾으려고 했던 일, 거짓말을 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그들이 먼저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심해야겠다면서 앞으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주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우선 로또 용지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당첨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대로 혼자 행동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도 없던 아이가 갑자기 왜 전화를 했을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다급했어요.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밖에 나와 있다고 답하니 혹시 집에서 뭔가 찾은 거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역시나 사진첩 얘기였어요. 분명히 제가 찾았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혹시 아버지가 뭔가 남겨두신 게 있나 해서라고 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뭔가 알고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별거 없다고 그냥 오래된 사진들 뿐이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며느리가 안도하는 것 같은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옥탑방으로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준혁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어디 다녀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들이 제 일정을 이렇게 캐묻는 건 처음이었어요. 왜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라고 대답했더니 혹시 사진첩에서 뭔가 찾은 거 있냐고 물어봤어요. 역시나 사진첩 얘기였어요. 며느리와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사진들만 있더라고 답했더니 정말이냐면서 다른 건 없었냐고 다시 물어봤어요. 다른 게 뭘 말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그냥 혹시 아버지가 중요한 서류나 뭔가 남겨두신 게 있을까 해서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로또 당첨권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준혁이와 며느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둘 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어서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뭔 말이냐고 물어보니 사실은 저희가 그 사진첩을 미리 봤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알고 있다면서 아버지가 뭘 남겨두셨는지 안다고 했습니다. 준혁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부끄러운 줄은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먼저 찾았구나 하고 말하니 며느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죄송하다면서 저희도 정말 급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급한 상황이 뭔지 물어봤더니 사실은 제가 좀 큰 실수를 했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들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도박이 점점 커졌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잃은 돈을 되찾으려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했습니다. 지금 빚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니 이자까지 하면 1억 원 정도 된다고 답했어요. 1억 원이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일 협박을 한다면서 빨리 갚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문자 메시지들이 가득했는데 내용들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로또 당첨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말했더니 저희도 가족이라면서 가족이 위험에 빠졌는데 도와달라고 했어요. 가족이라고? 저를 30만 원짜리 옥탑방으로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서 그 큰 돈을 다 쓸 수도 없다면서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어요. 며느리의 말이 점점 뻔뻔해졌어요. 내가 도박으로 진 빚을 왜 내가 갚아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무릎을 꿇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도와달라면서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같지 않았어요. 연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도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유미 말이 맞다면서 저희도 가족인데 이런 위기에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이 며느리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다니요. 너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더니 1억 원 정도는 그 돈에 비하면 작은 돈이라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는 계속 용돈 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하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를 완전히 바보로 보고 있구나.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따졌더니 저희가 잘못했다면서도 정말 급하다고 내일까지 돈을 구하지 못하면 정말 위험해진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진 빚은 내가 해결하라고, 내 돈에 손대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울음도 뚝 그쳤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생각해 볼 게 있다고 했어요. 뭘 생각한다는 거냐고 물어보니 그 로또 용지를 어머니가 혼자 찾으신 게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며느리가 험악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혹시 저희가 먼저 발견했는데 어머니가 가져가신 건 아니냐고 했어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그리고 법적으로 따지면 그 로또는 아버지가 사신 거니까 상속 재산이라고 저희도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준혁이에게 물어봤더니 법적으로는 유미 말이 맞다면서 상속 재산은 가족들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요. 그날 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며느리의 도박빚 때문에 저를 내쫓아 놓고 이제는 제 돈까지 가져가려고 하다니요. 이보다 뻔뻔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준혁이가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이 함께 있었어요. 이분은 변호사님이라면서 준혁이가 소개했어요. 그 변호사가 김준호 변호사라고 자기소개를 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저희가 오늘 온 이유는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상의하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이라고요? 변호사는 고인이 구입한 로또 당첨권은 법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면서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악독하다는 걸 말이에요. 남편이 제 명의로 산 로또인데도 상속 재산이라는 핑계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법적으로 압박하려고 하다니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정경수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즉시 정경수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들이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상속재산 분할을 주장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니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예상했던 일이라면서 이제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경수 변호사님은 지금부터는 혼자 행동하시면 안 된다면서 모든 일을 저와 상의해서 진행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당장 내일 만나자고 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수를 쓸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로또 용지는 절대로 그들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돈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저도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때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경수 변호사님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변호사님은 준혁이가 데리고 온 변호사에 대해 알아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준호라는 그 변호사는 주로 상속 분쟁을 다루는 사람인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돈만 받으면 어떤 무리한 주장도 하는 사람이라면서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서 변호사님이 서류 봉투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남편이 미리 준비해 두신 서류들이었습니다. 로또 구매 당시의 신분증 사본,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남편이 직접 작성한 유서였어요. 그 유서에는 로또 당첨권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부인에게 물려준다는 명확한 의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동진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보시라면서 이 서류들이 있으면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해도 이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이런 것까지 준비해 두셨다니 새삼 감동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해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단순히 법적으로만 해결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무슨 뜻인지 물어보니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실히 보여주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희에게는 시간이 있다면서 당첨금 수령 기한까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변호사님은 일종의 함정을 파자고 제안하셨어요. 그들이 더 큰 실수를 하도록 유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걸 폭로하자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니 일단 그들이 원하는 대로 협상하는 척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자는 거였죠. 변호사님의 계획을 들어보니 흥미로웠어요.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뻔뻔한지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면서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셨어요. 저는 각오가 되어 있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남겨주신 선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세운 계획의 첫 번째 단계였어요.
준혁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께서 생각을 바꾸셨느냐고 물어봤어요. 역시나 돈 얘기부터 꺼내는군요. 저는 일단 그들과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준혁이가 기뻐하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내일 저녁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드디어 반격할 준비가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준혁이와 며느리가 옥탑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김준호 변호사도 함께였어요. 세 명 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벌써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준호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보여줬습니다. 이미 다 작성해온 모양이었어요. 협의서 내용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120억 원 중에서 제가 가져갈 몫은 30억 원뿐이었어요. 나머지 90억 원은 준혁이가 60억, 며느리가 30억을 가져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30억 원만 가져가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김준호 변호사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법정 상속분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배우자는 3분의 1, 자녀는 3분의 1을 상속받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30억마저도 한 번에 드리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대신 매달 일정 금액씩 용돈 형태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용돈이라고요? 제 돈을 제가 용돈으로 받는다고요? 며느리가 설명하길 어머니께서 그런 큰 돈을 한 번에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테니까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면서 필요한 만큼씩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가 덧붙이길 어머니께서는 옥탑방보다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시고 매달 500만 원 정도 용돈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500만 원이요? 120억 원 중에서 저에게는 매달 500만 원만 주겠다는 건가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뻔뻔한지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변호사님과 세운 계획에 따라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며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김준호 변호사가 시간을 너무 끌면 안 된다고 했어요. 로또 당첨금 수령 기한이 있으니까 빨리 결정하라는 거였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하면서 저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모든 과정을 문서로 남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말이에요. 세 사람 모두 흔쾌히 동의했어요. 자신들이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즉시 정경수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예상대로라면서 정말 탐욕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도 기가 막혀 하셨어요. 120억 원 중에서 30억 원도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한다니 이런 뻔뻔한 사람들은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자면서 그들이 얼마나 더 탐욕스러운지 보자고 하셨어요. 변호사님이 다음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자는 거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짜 가족이라면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에 걱정부터 할 텐데, 하지만 돈에만 관심이 있다면 다른 반응을 보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들이 과연 제 건강을 걱정할지 아니면 돈 걱정만 할지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며칠 후 저는 정경수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실제로 제 몸도 좋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요즘 들어 소화불량이 심해졌고 오른쪽 복부 통증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결과가 심각했습니다.
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였어요. 간부전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수 있지만 방치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집에서 쫓겨나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번 소식을 준혁이에게 알렸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하니 준혁이의 첫마디는 로또 당첨금 수령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첫 번째 걱정이 돈이라니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병명을 알려줬어요. 간부전 초기라고 치료를 잘 받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준혁이가 안도하는 듯한 한숨을 쉬더니 그럼 로또 관련 일은 계속 진행할 수 있겠네요 라고 말했어요. 진짜 혈육이 맞나 싶었어요.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로또 얘기만 하다니요. 며느리는 더했어요.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시겠다면서 로또 당첨금을 빨리 받으면 치료비 걱정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병문안을 온 건 단 한 번뿐이었어요. 그것도 로또 협의서에 사인을 받으러 온 거였습니다. 김준호 변호사까지 함께 와서는 어머니 몸이 좋지 않으시니까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재촉했어요. 그들이 가져온 서류를 보니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처음 조건보다도 더 나빠져 있었어요. 제 몫이 30억에서 20억으로 줄어 있더라고요. 왜 줄어들었는지 물어보니 병원비와 치료비를 미리 차감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연세를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조정했다는 거였어요. 현실적으로 조정했다고요? 제가 늙었으니까 돈이 덜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변호사님과 세운 계획을 끝까지 실행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께서 만약 더 위험해지시면 어떡하냐면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유언장이라고요? 제가 죽기를 바라는 건가요? 며느리가 설명하길 만약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기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언장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극한의 탐욕이었어요. 저를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돈을 가져가려고 하다니요.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남편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그토록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도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퇴원을 했습니다. 간부전 치료를 위해 약물요법을 시작했고 의사 선생님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생명에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퇴원 소식을 들은 준혁이와 며느리는 즉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걱정하는 말보다는 언제 로또 협의서에 사인을 할 수 있는지 묻는 게 먼저였어요. 정경수 변호사님과 만나서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은 그들의 행동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혀를 찼어요. 어머니가 입원했는데 병문안도 제대로 하지 않고 유언장까지 쓰라고 하다니 이런 페리나들은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혜란 씨,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변호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모든 걸 공개하는 겁니다.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과 함께 말이에요. 변호사님은 그들이 저에게 한 모든 행동들을 녹음하고 기록해 두었다고 하셨어요.
옥탑방으로 내쫓은 일부터 시작해서 로또 당첨금을 강탈하려고 한 일, 그리고 유언장까지 쓰라고 한 모든 증거가 있다는 거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기만하고 착취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준혁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퇴원 기념으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로또 관련 일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준혁이가 기뻐하며 언제 어디서 만날지 물어봤어요. 저는 예전에 우리 가족이 자주 가던 한정식 집을 예약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준혁이 생일 때마다 갔던 그곳 말이에요. 그 식당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말하니 준혁이의 목소리가 잠깐 부드러워졌어요. 아, 거기요? 오래간만이네요 하면서 옛날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잠깐이나마 제 아들다운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마음 한편이 아팠어요. 이 아이도 원래는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약속 당일 저는 정경수 변호사님과 함께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님은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기로 했어요. 제가 신호를 보내면 들어오시기로 했습니다. 식당에는 이미 준혁이와 며느리, 그리고 김준호 변호사가 와 있었어요. 세 사람 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오늘 마침내 로또 당첨금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많이 편찮으셨죠? 하면서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형식적인 인사일 뿐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준혁이가 어머니 퇴원을 축하한다면서 건배를 제의했어요. 하지만 그 축하도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잠깐의 식사 후 김준호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더니 협의서를 꺼냈습니다. 이미 모든 내용이 작성된 상태였어요. 제가 할 일은 서명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서명만 해주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김준호 변호사가 정중하지만 압박하는 톤으로 말했어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지난번보다도 더 조건이 나빠져 있었어요. 제 몫은 이제 10억 원으로 줄어 있었고 그마저도 매달 200만 원씩 나누어서 주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며느리가 설명했어요. 어머니 병원비가 계속 나올 테니까 미리 차감한 거라면서 매달 200만 원이면 충분히 여유 있게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200만 원으로 여유 있게 지낸다고요? 120억 원 중에서 매달 200만 원만 받고 여유 있게 지내라고요? 준혁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연세를 생각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나머지는 저희가 잘 관리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기시면 남은 돈은 자동으로 준혁이가 상속받도록 미리 정리해뒀다고 했어요. 정말 끝까지 치밀하게 계산한 거였어요. 저를 살려두되 최소한의 돈만 주고 나머지는 모두 가져가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제가 죽으면 그마저도 회수하겠다는 거고요. 김준호 변호사가 펜을 내밀며 서명하라고 재촉했어요. 로또 당첨금 수령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펜을 받아들고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준혁이와 며느리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너 정말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 준혁이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면서 어머니께서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유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며느리도 준혁이와 같은 대답을 했어요.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면서 어머니 혼자서 그 큰 돈을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테니까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식당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짓을 했어요. 정경수 변호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뒤이어 몇 명의 사람들이 더 따라 들어왔어요. 공증인과 증인들이었습니다. 준혁이와 며느리, 김준호 변호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소개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정경수 변호사님이고 이분들은 공증인과 증인분들이에요. 정경수 변호사님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준혁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이제부터 진실을 말할 시간이야. 저는 눈을 감고 깊숙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드디어 그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을 쏟아낼 때가 왔습니다. 준혁아, 유미야. 너희가 지난 2달 동안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니?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경수 변호사님이 서류들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서, 로또 구매 증명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2달 동안 녹음한 모든 대화 내용들이었어요. 이 모든 증거들이 말해주고 있어. 너희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비정한 사람들인지 말이야. 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거든요. 정경수 변호사님이 첫 번째 서류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고 이동진 씨가 직접 작성하신 유서라고 하시면서 유서에는 남편의 친필로 모든 재산을 부인에게 물려준다는 명확한 의사가 적혀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로또 당첨권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김준호 변호사가 그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정경수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반박하셨어요. 공증까지 받은 정식 유서라면서 상속 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준혁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자신들의 계획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또 구매 당시의 모든 증명 서류라고 하시면서 변호사님이 두 번째 서류 뭉치를 보여주셨어요. 남편이 제 이름으로 로또를 구매했다는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도 상속 재산은 가족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는 이미 확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내 도박빚 때문에 나를 옥탑방으로 내쫓아 놓고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경수 변호사님이 세 번째 증거를 꺼내셨어요. 며느리의 도박빚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한유미 씨가 지난 1년간 누적한 도박빚이 총 1억 3천만 원이라면서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시어머니를 급하게 내쫓고 집을 매각하려 한 정황이 모두 여기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며느리가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진 듯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탈로 난 거였어요. 준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너희가 지난 2달 동안 나에게 한 모든 말들이 들어있다고 말했어요. 녹음기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에게 옥탑방으로 이사하라고 강요했던 말, 로또 당첨금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말, 심지어 유언장을 미리 쓰라고 했던 말까지 모든 게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얼마나 탐욕스럽고 비정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울먹이며 제발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그 눈물도 믿을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우는 건 소용없다고 카지노에서 도박하느라 밤을 새우면서도 시어머니한테는 용돈도 제때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경수 변호사님이 네 번째 증거를 내놓으셨어요. 며느리가 도박장을 출입한 CCTV 영상과 사채업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보여주는 건 명확하다면서 한유미 씨는 자신의 도박빚을 해결하기 위해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렸고 이를 위해 시어머니를 기만하고 학대했다고 하셨어요. 김준호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지만 정경수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제지하셨어요. 김 변호사님도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면서 불법적인 재산 탈취에 가담하셨다면서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하셨습니다. 김준호 변호사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자신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는 정말 내 아들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는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옥탑방에서 컵라면으로 연명하고 있을 때 너는 뭘 했는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 첫 번째 걱정이 뭐였는지 기억하느냐고 따졌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실망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너를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알기나 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준혁이가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중얼거렸어요.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냐고 반문했어요. 저는 일어서서 준혁이 앞에 섰습니다. 준혁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경수 변호사님이 마지막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것은 혜란 씨가 새롭게 작성하신 유언장이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유언장에는 제 재산을 모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특히 간부전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과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건 너무하다고 소리를 질렸어요. 진짜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하다고?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든 그게 내가 간섭할 일이냐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가 도박으로 탕진한 돈은 내가 벌어서 갚으라고, 내 돈에는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계속 사정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줄 마음이 없었어요. 준혁이가 어머니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어요. 정말 잘못했다면서 앞으로는 효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많이 줬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너는 단 한 번도 진짜 아들답게 행동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경수 변호사님이 공증인에게 신호를 보내셨어요. 모든 절차를 진행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김준호 변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가족의 동의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동의요? 하고 정경수 변호사님이 차갑게 웃으셨어요. 공증인이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마지막으로 정말 이럴 거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제 아들을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증인 앞에서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120억 원을 모두 사회에 기부한다는 서류의 말이에요. 준혁이와 며느리가 허탈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그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너희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저는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정경수 변호사님과 함께 식당을 나서는데 뒤에서 준혁이와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와 실망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어요.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청명함 같았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식당을 나온 후 정경수 변호사님과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오늘 일이 어떠셨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거든요. 후련함과 동시에 허탈함도 있었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과 며느리를 완전히 등돌리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저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으니까요. 변호사님이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셨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용기 있게 해내셨다면서 동진이가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남편 이야기가 나오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해서 남겨주신 그 선물이 결국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쓰이게 된 거니까요. 며칠 후 로또 당첨금 수령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120억 원이라는 거금이 제 계좌로 들어왔다가 바로 사회복지재단으로 이체되었어요. 재단에서는 이 돈으로 간부전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보호시설과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겪었던 고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기부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여러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준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유미와 이혼을 결심했다면서 앞으로는 정말 효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내린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준혁이에게 각자의 길을 가자고 말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고요. 며느리 유미는 결국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가 야반도주를 했다고 들었어요. 도박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준혁이도 그 뒤처리로 큰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업자득이었어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저지른 일들의 대가를 치르는 거였습니다. 저는 옥탑방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강남의 작지만 아늑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보다는 작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가장 좋았던 건 김영자 할머니도 함께 이사를 오신 거였어요. 저와 같은 동에 있는 오피스텔로 이사를 오셔서 이제는 매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제가 어려울 때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이었어요.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분이었습니다. 두 분이서 함께 동네 산책도 하고 함께 요리도 해서 나누어 먹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간부전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로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완치도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어요. 더 이상 탐욕스러운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재단에서 정기적으로 후원 현황을 보고해 주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간이식이 필요한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니 정말 뿌듯했어요. 어느 날 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후원한 돈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으신 분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그분은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였는데 아들이 간을 기증해서 수술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아들도 함께 왔는데 정말 효자였어요. 어머니 수술 때문에 집까지 팔았다면서 후원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다고 감사해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에는 저런 효자도 있는데 제 아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반년이 지난 어느 날 김영자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준혁이가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머리도 많이 새었더라고요. 유미와 이혼 후 혼자 지내느라 고생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보더니 일어서서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안녕히 계시냐고,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잘 지내고 있다고, 너도 건강 챙기라고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또 한 번 사과의 말을 꺼냈어요. 정말 잘못했다면서 이제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 각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용서는 했지만 다시 가족이 될 수는 없었어요. 김영자 할머니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나면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혜란 씨가 옳은 선택을 했다면서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란 핏줄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간부전도 거의 완치 단계까지 왔고 김영자 할머니와 함께하는 매일이 즐겁습니다. 재단에서 보내주는 감사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저를 위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20억 원이라는 큰 돈보다도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게 더 큰 선물이었어요. 혈연으로만 맺어진 관계는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가족인 거죠.